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승은 부모보다 더 존경을 받아야 한다. 부모는 생명을 주고 잘 자라도록 키워주었지만 스승은 잘 살아가는 기술을 주었기 때문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네, 바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말입니다. 그만큼 공부와 학문의 중요성 강조한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녀가 돌아왔다도 여성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직업에 대해 항상 공부하고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배울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시간이 있어도 배우지 못한다라는 회남자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다라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고 기회를 얻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죠. 전문 직업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 배움의 시작, 그녀가 돌아왔다 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빅데이터 마케팅 전문가 오기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빅데이터 마케팅 전문가 오기자입니다. 잘 살 수 있는 기술의 플러스 알파로 잘 살 수 있는 직업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도 빅데이터 키워드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사회부의 장성민 기자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성민 기자입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많은 직업에 대한 정보와 어떤 지식을 쌓고 있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직업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작하면서 이제 공부 얘기로 좀 시작을 해봤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딱 이 시간만 지나면 너희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러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3년만 지나면 공부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대학교 가면 노는 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뭐 대학교 때도 열심히 해야 되고 졸업하고 나서도 또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공부 왜 필요할까요? 왜 하세요? 왜 하세요? 하시죠? 그렇죠. 네. 일단 공부라는 거가 어찌 보면 참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담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저도 이제 공부라기보다는 좀 배운다라는 이런 말로 좀 환산을 좀 하고 싶고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어찌 보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준비? 저는 그 준비라는 개념에서 항상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저 철학인 이 공부를 한 거 또는 배운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는 좀 공부를 한다라고 네. 그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은요? 그 공부라는 스터디라는 이제 영어의 어원을 찾아서 이제 의미를 보면, 자, 무엇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무엇을 추구한다, 또 무엇을 위해 헌신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이에 다 그 공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어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공부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이제 자신의 목표와 비전에 애정을 가지고 더 나은 자기 자신과 사회에 함께 한다는 의미로서 투자하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그래서 자신과 사회에 대한 투자? 이것이 네. 저는 공부의 개념으로 봤습니다. 장 기자님은요? 저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라고 하면 좀 약간 무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배움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뭐 꼭 책상에 앉아서 지식을 습득하는 거 외에 뭐 일을 하면서 몸으로도 배울 수 있고 머리로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배움이 필요하니까 사실 공부는 끝이 없다라는 말이 아마 생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채연 씨는 많이 하세요? 네? 왜 필요한 것 같으세요?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공부요?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럼요. 열심히 할게요. 그 어른들이 공부머리는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저는 공부머리가 없는 것 같은데. 없다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실제로 공부머리라기보다는 아까 말했지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머리에 내가 활성이 된다. 저는 그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우리가 적성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적성구조라는 게 쉽게 보게 되면 학습 능력이 100인 친구는 정말 공부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우리는 공부머리가 따로 있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학습 이제 뭐 구조가 한 90에서 70% 이 정도 친구들이 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꼭 똑똑한데 한두 개씩 틀려오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학습 구조는 90%에서 70% 정도 순위라고 봐야 되고요. 나머지 또 다른 유형들을 보면 학습 능력은 뭐 50, 30으로 가지만 손재주와 그다음 다른 능력들이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꼭 진학을 위한
이런 부분의 그럼요. 공부는 아니라는 거죠. 아,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공부에 지금 이제 조 박사님 말씀한 의미에 덧붙여서 하자면 사실 이제 관심 의무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근데 거기 플러스 알파를 하면 이제 필요성. 네. 내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모르던 것도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쉽게 얘기해도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심 플러스 필요성에 의해서 그 공부머리가 따로 있다 이렇게 있는 거지. 사실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물론 IQ가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관심과 필요성에 의해서 좀 그 부분이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장 장 기자님은 기자님은?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일 것 같아요. 공부하는 머리가 따로 있다라기보다는 좋은 쪽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뭐 암기력이 좋은 머리도 있고, 그렇죠. 순발력이 좋은 머리도 있고, 사실 뭐 좀 쉽게 생각하면 야구 선수들도 야구 잘한다라고 하면 잘 던지는 사람도 있고, 잘 치는 사람도 있고, 잘 그렇죠. 받는 사람도 있고, 잘 뛰는 선수도 있는 것처럼 이 세분화적으로 나눴을 때 좀 잘하는 것들 각자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찾아서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암기를 굉장히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수학 문제풀이 이런 거 잘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좀 순간 암기력이 그래도 좋은 편이어서 네. 학교 다닐 때 사회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국어 과목 좋아했는데 혹시 어떤 과목 좋아하셨어요? 저는 영어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영어 선생님이 굉장히 이국적으로 생겼어요.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같은 여자가 봤을 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계기가 또 그 선생님으로부터 좀 왔던 그럴 수 부분이 있죠. 있어서 네. 거의 90점 이상을 좀 맞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은혜 MC처럼 저도 이제 역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암기를 굉장히 잘해서 거의 뭐 암기 과목은 만점에 가까이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사실 그 반면에 수학을 제가 잘 저도. 어려워하고 좀 못했어요. 그래서 수학 잘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그 통계 관련 일을 하고 있으니까 참 인생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렇죠. 장 기자님 어떠세요? 어떤 거 좋아하셨어요? 저는 체육을 일단 제일 좋아했고요. 체육 그렇죠. 학과니까. 전공이 네. 체육이었으니까. 체육을 빼면은 저는 이제 암기력은 좀 약한 편이고 수학 문제풀이 같은 거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러니까. 그건 좀 예. 끊임없이 이렇게 막 파고드는 걸 좋아해서 수학 같은 거 좋아하고 그랬어요. 조 박사님 어떤 과목 좋아하셨어요? 저는 예전에는 그 실기라는 과목을 되게 좋아했고요. 실기요? 네, 제가 공부하기 싫다는 거지. 실과. 아니요, 실과. 공부하기 싫다는 거죠. 가사. 아니, 가사. 기술 가사, 이런 거 그렇죠. 배우는 거 아니에요? 기술과정. 기술인데 네. 그 가사 과목 하는 그거 있잖아요. 바느질하고 네,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은 거야. 그런 거 그죠? 잘했고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뭐 계속 하면서 제일 좋아했던 거는 이제 영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또 왜냐면 영어랑 수학 같이 좋아하기 이상한데? 되게 힘든데요. 왜냐면요 실제로 영어라는 것은 정말 암기를 하면 정말 쉬워지는 과목 중에 하나가 영어예요. 너무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마무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 두 개가 왜 좋아했냐면 네. 이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문제 해결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근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영어와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래서 저랑 조 박사님은 안 맞네요. 저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아니 여기서 좋아하는 과목이니까. 아니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답이 없잖아요. 현상이니까. 근데 시험 문제 보면 항상 문제는 정확하게 저희는 나와요. 서술형. 아, 세대가 달라요. 그러시군요. 네. 제가 학력고사 시대다 보니까. 학력고사라니요, 세상에. 자, 근데 사실 요즘은요,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스마트 팩토리, 뭐 인공지능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것들이 로봇, 기계가 대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래에 가장 필요한 거 혹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꼭 배워놔야 한다. 이런 것들 어떤 거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창의력이 하나의 현실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창의력 향상 과정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 부분에 길들여져 있다 보면 사실 창의력을 발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주어진 정답을 찾아내는 건 굉장히 잘하는데 그 외의 것을 발전시키는 거에 있어서 좀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교육이 좀 현실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자기의 어떤 강점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것들이 자기 미래의 직업이나 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IT 쪽에 특히 여성분들이 약해요. 예. 그래서 좀 여성분들이 좀 IT 쪽에 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장 기자님은요? 저도 뭐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뭐
암기 교육보다는 자기주도식 뭐 창의력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대상 뭐 공부를 학습하는 대상자에 따라 틀릴 것 같고 저는 좀 사회적으로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이 좀 더 관심을 받고 더욱더 성찰을 깊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계가 사람을 계속해서 대처하고 있고 하다 보면서 이제 사람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진다라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사람만이 가지는 어떤 장점이라든가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깊게 성찰할 네. 필요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 박사님은요? 저도 뭐 그런 부분에서는 다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더 이제 배워야 되는 학문적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융합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미리 해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실제로 보게 되면 이러한 이제 뭐 IT간 테크니컬한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한 학문을 가지고 이제 오래 가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학문과 학문 그다음에 뭐 실제 있었던 이런 경험치 이런 것들이 다 융합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문제 해결 능력이 이제 아까 말했던 뭐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 창의력하고도 같이 결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이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이 문제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제가 시급하게 좀 봐야 되는 게 남성과 여성들도 어차피 산업이 발전에 따라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어떤 산업의 어떤 직업들이 또 어떤 부분들이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교 측면에서 전혀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학을 잘 하기 싫어하고 수학을 이해를 못한다. 그럼 또 문과를 간다든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구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질문하는 이 교육 방법으로 좀 바뀌는 게 네. 제가 보는 입장에서 네. 이 교육의 혁신을 좀 가져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뭐 아까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기계가 많이 대체가 될수록 오히려 예술 교육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요즘 너무 감성이 좀 메말라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술 교육도 활성화하고 요즘 스팀 교육이라고 하죠. 예술과 네. 수학의 융합, 뭐 예술과 국어의 융합 이런 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잠시 공부 이야기 힘드네요. 네. 나눠봤고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직업 평생교육사. 오늘날 교육은 학창시절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평생교육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인문교양, 시민참여, 직업능력, 문화예술 등 다양한 주제로 여러 지자체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연령대의 학습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평생교육사의 역량 또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많은 여성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직업인 평생교육사는 과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평생교육사 자격증 정보부터 취업 정보 이야기까지 이번 주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 만나볼 직업은 평생교육사입니다. 월요일은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키워드 분석, 화요일은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 그리고 수요일은 현역으로 활동 중인 여성 평생교육사를 만나서 직업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하기 전에 잠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앞에서 이제 공부와 관련된 네. 이야기 했는데 평생교육사는 교육과 관련된 직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직업 사전에서 나오는 평생교육사 어떤 뜻인가요? 일단 직업 사전에 명시되어 있는 이제 본 의미를 살펴보면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분석, 평가까지 하여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하게 되고요. 이러한 학습자와 상담 교육을 이제 수행하는 직업을 우리는 평생 교육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실제로 바로 확 와닿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 모호한 네.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수행 직무를 제가 한 4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사회와 조직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이제 커리큘럼일지 프로그램들을 수요 분석을 하고 기획을 하고요. 이 기획이 타당성이 맞는지를 이제 검토하고 그다음에 시행하는 이런 직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강사 섭외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그다음에 교수 커리큘럼에 관련된 부분까지 총괄해서 운영 관리를 한다라고까지도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를 진단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듯 학습 상담 역할도 수행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교육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또 제시하는 이제 컨설팅 역할도 하게 돼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산업과 조직이라고 하는 좀 너무 광범위한 내용 중에서 이렇게 직무를 분석을 해놓으니까 서뜻 이해하시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혹시 수강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해봤죠. 한 달 반 전에 이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아두이노 관련된 이 부분도 있겠지만 이 학습 컴퓨터에 그래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엔티티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 직접 코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엔티티에 관련된 항목들을 드래그 앤 드랍 형식으로 옮기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되는 어찌보면 교육용 프로그램 이제 소프트웨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같은 거를 통해서 아두이노라고 하는 이렇게 조립식 RC 회로 드론도 만들 수 있고 자동차도 만들고 식물에 물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실로폰을 치는 기계를 그린다든지 또 3D 프린팅을 만든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사람들한테 쉽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교육을 제가 네. 직접 배워봤고요. 최근에는 스크래치 X를 해가지고 이런 액션을 통해 센서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되는 네네. 이런 것들도 이제 배우게 됐죠. 네. 해보셨나요? 저는 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고 제가 강의를 하러 갔죠. 예, 그래서 대학에서 주최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인데 시니어 플래너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시니어들이 이제 자기 직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마케팅을 네네. 같이 준비하는 거였는데 저 놀라웠던 건 뭐냐면 한 40~50명이 계시는데 전국에서 올라오시더라고요. 네. 이 과목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네. 이 시니어들이 전국에서 이거를 열정을 가지고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는 느낌 들었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정도면 정말 자기가 간절함도 있고 어떤 배움에 대한 어떤 그 현실성 이런 것들이 좀 반영돼서 그 효과도 더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건 좀 특정한 프로그램에 좀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 인기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선별과 필요성이 같이 좀 맞물려 가야만 좀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장 기자님은 해본 적 저는 있으세요? 받아본 적은 없는데 제 주변에 이제 후배의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이제 독서 토론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하세요. 굉장히 열심히 맞아요. 읽고 분석하고 토론 준비하고 하시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로 자기가 진짜 인생을 지금 배우는 것 같다. 독서 토론을 준비하면서 그냥 딱 평생교육과 어울리는 프로그램과 참가자인 것 같아서 정말 저렇게 정말 나이 들고도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방면의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채은 씨는 혹시 그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것도 네. 평생 교육인 거죠? 그렇죠. 네네. 저는 대학교 때 스피치 강사 과정 배웠었고 그 이후에는 이미지 메이킹 자격증 그래서 시험 보는 곳까지 이렇게 같이 가는 그거 자격증 했었고요. 과정으로. 요가. 많이 있네요. 네, 왜냐하면 요가 지금 하는 거 아니고 옛날에. 옛날에 네, 이게 굉장히 저렴해요. 네. 그리고 그렇죠. 시나 그렇죠. 보통 구 뭐 이런 그렇죠, 데서 해서 강사진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네. 근데 또 굉장히 교육 과정도 잘 돼 있어서 저는 지금 생각나는 건 그건데 대학교 때부터 여러 기관에서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거 혹시 있으면 좋을까요?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다양하거든요. 관점에 따라 좀 달라서
근데 좀 지금 이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보면 보통 이제 자격증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가장 인기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역시나 여가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사고력을 좀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좀 기존의 틀을 깰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기가 없는지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예. 장 기자님은요? 이게 수요자 측면에서 네. 보면 수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실버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중장년들을 위한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네. 요즘에 이제 부부관계에 어떤 트러블도 많이 생기면서 그에 따른 뭐 이혼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제 같이 부부가 참여할 수 있는 뭐 부부관계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뭐 꼭 트러블이 있는 부부가 아니더라도 뭐 자녀가 이제 출가 다 했는데 그 이후에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녀가 초등학교에 갔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에 대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부부가 좀 같이 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좀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사님은요? 그게 평생 교육사가 이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죠. 네. 이러한 사회와 뭐 조직에 필요한 대상층에 수요에 맞게끔 수요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건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경력 로드맵을 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저는 약간 좀 접근을 해서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련된 분야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더라, 이런 교육을 많이 듣더라 라는 부분들을 좀 자동으로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과 교육 커리큘럼을 이제 좀 육성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제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걸 배우고 싶었을 때 어떤 것들을 배우면 좋은지, 이게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좀 데이터로 나와줄 수 있는 네. 시스템과 커리큘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네. 평생 교육사 직업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나 아니면 그 뉴스 흐름이 어떤지 궁금해요, 장 기자님. 일단 저희들이 평생교육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이제 1999년도에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평생교육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이 반면 평생교육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강사로 오해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직무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도 해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고 어떤 수요자에 따른 컨설팅이나 상담 그리고 뭐 이벤트 준비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때로는 강의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저희들이 1999년도에 평생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시작된 이후로 평생교육사에 대한 인식 자체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들이 좀 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좀 더 많은 홍보와 그리고 이들의 역할들이 많이 이제 알려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뭐 뉴스가 있나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에 대한 이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지자체라든가 기관들이 네. 굉장히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어떤 방향이나 비전들을 제시하는 뉴스들이 가장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최근 들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뉴스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평생교육사 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에 대한 어떤 뉴스나 기사들이 점점 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평생 교육사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보다 자세한 평생 교육사 직업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월요일에 만나는 빅데이터 토크쇼에서는 관련 키워드를 통해서 평생 교육사에 대한 자세한 직업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 전체 테마를 분석했을 때 1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왜 자격증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걸까요? 사실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네. 유의미한 부분을 좀 찾아보면 1위가 자격증이고 10위가 이제
그 직업이었는데요. 사람들이 평생교육사라는 이제 직업을 검색을 통해서 했을 때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의 유무를 이제 자격증으로 판단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평생교육사를 사람들이 하나의 직업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개념에서 직업으로도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자격증이 또 우선순위 언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격증 얘기는 내일 자세히 나눠보고요. 직업명에 평생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정말 흔치 않은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평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또 다른 직업이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직업사정 부분에서 확인해 보면 평생교육주사, 그러니까 평생교육사와 이제 동일한 현장에서 부르는 이제 직업명을 보게 되면 평생교육주사라는 말도 있고요. 이건 어디서 쓰는 거죠? 우리 네. 공무원 계열에서 보게 되면 주사라는 주사라는 말을 네.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있고, 실제로는 이 사전에 명시된 것은 평생교육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실제로 유일한 직업명이고, 우리가 보통 평생이라는 말 대신에 또 생애 주기라는 생애 설계라고 하는 이런 민간 자격증에서 쓰는 이런 자격증들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식으로 직업 명칭으로 부르는 것은 평생교육사가 유일하기 때문에 아주 유효하고 희소한 네. 이런 직업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럼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아까 장 기자님이 이제 소개해 주신 이 기사 내용을 봐도 알겠지만, 일단은 이제 층들이 워낙 또 다양해지고, 또 자기가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 분야, 네. 또 일을 하기 위한 분야로 가기 때문에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은 끝까지는 갈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는 또 교육열은 또 계속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여성분들이나 노인분, 청소년들 다양한 대상을 통해서 교육들을 이제 프로그램들을 자꾸 유입을 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수요는 조금 더 이제 증가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대신에 실제로 이 채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기업 측면과 이제 관공서, 이제 공공기관 측면에서 이 균형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평생교육사의 앞으로의 비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계속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어차피 이제 100세 시대라고 우리가 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원에서도 평생 교육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 평생교육사라는 개념을 또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또 자격증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서, 아까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신 직업사전에 나와 있는 어떤 평생교육사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충실히 이행하고 그것이 좀 시스템화해서 좀 관련 기관이나 이런 게 제대로 자리 잡혀서 좀 그 수용자들한테도 더 질 높은 교육이 좀 제공될 수 있으면 더 발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장 기자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뭐 대상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버라든가 아니면 취미, 여가, 뭐 인문화, 소통,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서 나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학습 요구자들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확장될 여지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추가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 교육 분야가 성과 역량을 측정해내는 데는 굉장히 미비한 분야가 또 교육 분야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지만 그에 대해서 결과를 내보내기가 참 쉽지 않은 분야인데, 평생교육사라는 부분들도 실제로 그 직업을 교육을 받고 직업으로의 전환, 네. 과연 그까지 이제 어떻게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자격증이었고요.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예, 두 번째는 바로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육 전체 테마를 분석했을 때 1위에 언급이 됐습니다. 교육이니까 어떻게 네.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우리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육이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초중고, 그다음에 대학교까지도 다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학교와 교육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아까 평생학습 기관들이 상당히 많아졌지만, 그래도 교육의 출발지는 어쨌든 학교라는 인식이 아직도 네. 남아있다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생교육
교육관이라든가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에 이제 온라인 강의도 사실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학교를 가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학점이나 그다음에 원하는 자격증을 이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상당히 많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 속에는 학교가 그래도 가장 대표적이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교육의 근원지라는 이런 인식이 반영이 돼서 1위로 랭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이야기가 나와서 네. 왔는데요. 네. 뭐 학교 현장에 대한 문제 정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죠. 네. 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런 점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 있으신가요? 어떤 게 있으세요? 학교 다닐 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거? 저는 예전에 이제 외국 대통령이 한번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을 때 저희 네. 나라, 우리나라 기자들이 질문을 못 해가지고 좀 망신을 당한 적이 네.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교육 환경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았어도 그냥 어릴 때부터 왜냐면 질문하고 발표하고 이런 거를 했을 때 실수하면 혼나고 그러면은 또 질문하기에 두려워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참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학교 다닐 때. 환경미화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누군가 이제 장학사님이나 누구 맞아요, 맞아요, 학교 손님이 맞아요. 오면 그걸 막 갑작스럽게 준비하느라고 집에도 못 맞아요. 가고 환경미화 정리하고 또 옆반 갔다 와서 그쪽이 더 잘 돼 있으면 또 우리가 또 더 잘해야 네. 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좀 그때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평상시에 좀 우리가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꾸밀 수 있는 학습 공간을 좀 만들면 좋은데 이제 꼭 손님이 와야만 그렇게 하는 걸 봤을 때 그때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운 요즘의 현실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학교 다닐 때 장학사라는 분이 엄청 무서운 분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장학사 오는 날 하면 학교가 막 바뀌니까요. 네. 네. 어떤 거 좀 그때 학교 다닐 때 그런 게 있으셨어요? 또 선생님 뭐,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아니요. 뭘 오래됐다고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요즘 이제 나시죠? 자녀들 저는 생각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조금 이제 두 가지 정도 부분이었는데 첫 번째가 가정통신문, 네. 생활기록부 같이 엮여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지금 와서 보게 되면 제 평생 그거를 갖고 움직이는 건데 그게 딸랑 한 줄, 두 줄 딱 적혀져 있거든요. 가정통신문이요? 생활기록부? 네, 생활기록부. 그러니까 가정통신문이라고 해서 또 집에서 또 부모님이 써주고 했던 내용과 이제 생활기록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그 사람을 오랫동안 끌고 다닐 수 있는 하나의 흔적인데 그 사람이 어떤 과목을 좋아했고 어떤 걸 잘했다라기보다는 그냥 한 줄, 두 줄 그냥 딱 써 있는 이 부분이 저는 솔직히 너무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또 생각난 게 이 평가. 아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하는 중에서 이 평가라는 부분이 실제로 너무 획일적으로 좀 이루어진 부분들. 네, 저는 솔직히 그게 지금도 좀 아쉽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좀 개선돼서 좀 다양하게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 어떤 거를 잘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서 그 분야를 좀 키워주는 네. 이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죠. 네. 저는 학교를 6시 50분까지 가서 밤 9시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있어도 공부를 안 해요. 아시잖아요. 하루들은 시간을 안 줘도 해요. 네. 근데 그냥 굳이 학교에서 저희는 뭐 애국조회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된다고 안 하고 체육 시간에도 무조건 공부. 아까 뭐 그런 활동 좋아하신다고 근데 CA 시간도 공부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오히려 공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뭐 9시 등교로 바뀌고 야자도 완전 자유로 바뀌어서 그게 없는데 또 한 가지 급식 시간이 저는 좀 고통스러웠거든요. 왜요? 너무 짧았어? 남은 게면 안 되는 거? 네. 네, 남기면 왜냐하면 안 돼요. 나는 조금씩 자주 먹는 사람인데 양을 딱 정해줘요 학교에서. 그래서 지금 뭐 커야 되니까 이만큼을 다 먹어야 되고 다 안 먹으면 혼나요. 그래서 저는 매일 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저는 좀 힘들었는데 그런 것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날씬한 몸매의 비결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도시락을 좀 중간중간에 싸다가 와서 거기서 먹고 하는 아니 친구들 여기는 있잖아. 이제 도시락 도시락 문화가 세대가 아니라 급식 문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대가 다릅니다. 세대 차이가 이거 너무 많이 저희는 급식 나니까 세대고요. 소통이 안 되네요. 네. 학력고사 세대가 아니에요. 제가. 저희 그 제2외국어도 수능 시험에 봤던 세대입니다. 예. 네. 근데 요즘 뭐 기사를 보면은요, 오히려 초중고는 네. 학생 인권이 이제 뭐 이렇게 도입이 되고 좀 자유롭고 그런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는데 대학교 가서 군기 잡는다 이런 일이 남녀 불구하고 전공에 상관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사실 체대는 좀 군기가 있지 않나요? 그쵸. 체육 전공은 굉장히 심하죠. 지금도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군대보다 더 심했던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러셨어요? 그냥 저는
근데 보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인격체인데 불구하고 선배라는 잘못된 권력을 쥐고 있다라는 생각에 사실 권력이라는 것이 반대급부적으로 책임과 어떤 그런 것들이 따르는데 그냥 이제 뭐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후배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아마 좀 자리 잡지 않았나.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있어서 뭐 이게 더 자기주의식 교육이라든가 자기중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점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학교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 지시를 따르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잖아요. 네.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근데 대학교를 가면서부터는 일정 정도는 재량권이 본인한테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등급을 만들고 싶은 아니면 해소하고 싶은 어떤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이렇게 선후배 간의 어떤 문화로 자리 잡아서 하나의 기득권을 향상한 것처럼 네.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왜 그 구박을 당해본 시어머니가 또 구박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선배가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리드해주고 끌어주는 선배를 좀 만났으면 본인도 후배들 그렇게 리드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기존의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 그냥 그 저절로 흡수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나 땐 어땠어? 이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나 땐 어땠어? 지금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 그때 관심 없거든요. 제가 그때 그랬겠죠.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네, 계속. 근데 네. 선배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사실 그게 진짜 좀 구태연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으면 세대는 대학교 아주 장난 2학년생이 아니에요. 예. 대학교 1학년 신입한테 야 우리 때는 안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불과 몇 개월 네. 차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아 진짜 많이 그래요, 근데 1년 아, 차인데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작년은 어땠는데? 나 때는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뭐 이런 거죠. 이게 10만 년 전에도 고대 문명에서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애들은. 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교육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조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는 아까 장 기자님께서 좀 잘 이야기를 해주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해서 우리가 셀프 디렉티드 이제 러닝이라고들 많이 하죠. 네. 그 다음에 뭐 플립 러닝, 뭐 스마트 러닝, 다양한 이제 이러한 이제 학습에 대한 부분들도 오는데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말 그대로 평가를 통해서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이 평가가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들이 그냥 깨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부분들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토론을 하고 질문하는 이 교육 방식으로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은 그 방식을 깰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학생들은 하고 싶은데 어찌 보면 그거를 주도해 줄 수 있는 이제 교사분들이 이제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줄 것이냐. 왜? 이렇게 되면 교육 방식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네. 미리 예습을 통제가 하고 어렵죠. 그 다음에 대부분인데 또 하던 학습만 하게 되고 또 안 하는 학습도 안 해요. 그랬을 때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이 오히려 이제 편의상 좋을 수도 있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시도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부분을 좀 우리가 개선을 네. 함으로써 이런 주입식을 좀 벗어나야 되지 네네.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전 제가 이제 마케팅을 하면서도 더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통합적인 사고라고 하죠. 인사이트. 그러니까 그 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통찰력을 좀 키우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이렇게 좀 약한 부분이 있고 또 여성이다 보니까 남성보다 조금 더 약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실 그 통찰력이 진짜 중요해지거든요. 어떤 자기 네. 일에 대한 아니면 사회에 대한 하나의 문화를 보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거를 좀 네네. 스펙트럼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려면 아까 이제 조 박사님이나 장 기자님 얘기한 것들이 다 반영이 돼야 되는 게 좀 네. 맞는 것 같고요. 이에 따른 이제 사실 교사들의 어떤 기존의 선입견, 네. 경직된 어떤 교육 시스템을 사실 좀 자율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좀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교사와 또 학생들 간의 어떤 그런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어떤 소통의 시스템이 좀 구축이 돼서 학습이 좀 이루어져야 네. 어떤 방향과 비전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네네. 듭니다. 저도 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그런 차원에서 거의 동의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좀 더 이 분위기가 실수나 또 실패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독려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을 우리들이 좀 흡수해서 잘 이렇게 보듬어 주면 좋을 것 같고
이번처럼 굉장히 언론적인 얘기인데 공교육이 좀 활성화돼서 사교육보다 공교육이 활성화돼서 그만큼 또 교사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요즘 많이 문제되고 있는 어떤 교사의 인권, 교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더 바로 쓸 때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학교였고요. 세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예, 세 번째 키워드는 의외일 수도 있는데 당연할 수도 있고 성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 전체 테마에서 4위에 언급이 됐습니다. 성교육이요? 사실 좀 네. 의외인데요. 네. 사실 이제 의미 있는 결과라고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국영수라든가 대학 입시 같은 거에 초점이 좀 맞춰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이라든가 어떤 성인으로서의 어떤 그 도약하는 시점에서 이 성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이거는 책임감도 되고 사회적인 문제로도 요즘 많이 연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같고요. 또 이제 그런 반면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성교육이 정말 필요한 그다음 중요하다라는 이제 인식의 변화가 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릴 때부터 이 성교육을 시키는 게 의무화되고 그러는데 약간 우리나라는 이제 터부시하는 성향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뭐 다리 밑에서 좋았다고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들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제대로 된 어떤 성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 현상들이 있어서 어떤 성교육에 대한 어떤 발전과 필요성이 더 크게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학교 현장의 성교육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성교육은 좀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좀 뒤처져 있다라는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부산 지역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성교육을 선택 과목으로 신설을 해서 눈길을 끄는 그거 좋네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네. 예. 부산시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건전한 성의식을 키워주고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교의 성교육 선택 교육 과목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수업에 사용할 도서도 개발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도서에 쓰일 수업에 쓰일 교재는 성의 개념 알기, 남녀 성 심리의 차이, 임신과 출산, 그리고 건전한 이성 교제와 예절, 성폭력 예방과 대처, 성인지 감수성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시교육청은 우선 지난 3월 새 학기부터 중학교 5곳, 일반 고등학교 1곳, 특수학교 2곳 등 모두 8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성교육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뭐 좀 긍정적인 뉴스인 만큼 앞으로의 어떤 결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정말 의미 있는 시도인데 제발 좀 어른들의 시각에서 보지 않고 아이들에게 현실적인 네. 너무 어른들은 이제 예전의 사고에 많이 틀어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단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좀 많이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해외에서는 성교육 그래도 잘 이루어지죠? 영국에서 4살 때부터 이제 성교육을 실시하는 네네.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대한 좀 위험성과 이제 성에 대한 교육들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뭐 본인이 너무 이르다고 판단하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제 부모님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10명 중에 9명은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흡연이나 음주 이런 거보다도 성에 대한 관련된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하다라고 좀 하는 결과가 좀 나왔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에서 87%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란물을 접한 적이 있다라는 것을 대답을 해서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잘 돌아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이해도 될 법한 부분들이 있는 게 너무 손쉬워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전에는 뭐 비디오나 서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렇죠. 좀 봤다라가면 지금 직접적인 음란물들이 너무 많이 유통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되게 위험하고요. 그래서 이제 연령대별로 또 케이스가 좀 달라요. 나이가 저연령층하고 또 중고등학교는 또 다르고 대학생들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케이스별로 좀 맞춤형의 성교육이 이제는 좀 제대로 자리 잡고 시스템화 돼야 된다라는 게 좀 중요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평생 교육 중에도 성교육이 있나요? 많죠. 보통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실버의 대상으로 하는. 그래요? 그래요? 실버들도 예, 있어요? 왜냐면 네. 성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뭐 복지관이나 이제 기타 다른 곳에서도 어찌 보면 그 노인과 노인분들 간에 이제 어찌 보면 또 성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성차별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겸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장애인에 관련된 이제 성교육. 그러니까 일반인이 이제 장애인을 대할 때 이제 성교육적 네네. 측면, 그다음 장애인과 장애인 간에서의 또 성교육 부분들도 이제
이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교육 강사를 육성하기 위한 이제 또 가정들이 또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의 이제 자녀들을 대하는 이런 성교육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교수님이나 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보통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통 이제 10명 네. 중에 한 4-5명 뭐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어머나.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그래요? 나오잖아요. 굉장히 낮아졌죠, 연령대가.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어찌 보면 한 10%, 뭐 중학교 때 30%, 고등학교 때 45%. 초등학생들 사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사를 듣고 우리가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아까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매체 요즘 뭐 3살, 4살 때 다 많지잖아요. 네. 이런 매체에 대한 노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게 대한 호기심이거든요. 그렇죠. 남자든 네. 여성이든. 그리고 실제로 성관계를 이렇게 관계가 됐고 왔을 때 요즘 애들 같은 경우 이걸 어떻게 올바르게 대처해 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몰라서 이게 네. 당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요즘처럼 야 뭐 손만 잡고 뭐 뽀뽀만 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매체와 현상에 관련해서 지시적으로 알려주고 그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알려주는 게 지금의 네네. 성교육의 핵심이지 않냐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키워드를 통해서 평생교육사에 대한 내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평생교육사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직업평가를 통해 직업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상 부분부터 볼게요. 평생교육사 초기 수입 어느 정도인가요? 예, 연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화센터나 대학 부설 등의 어떤 기관에서 근무를 했을 경우에 초봉이 1,800에서 2,000만 원 사이고요. 네. 지자체 소속일 경우에는 최소 2,400만 원에서 3,800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근무하기를 많이 희망하고 있어서 네네.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지자체로 이제 진출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력이나 어떤 진출하는 방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상중하 평가 해보겠습니다. 보드판에 상중하 중에 한 가지를 결정을 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조 박사님 먼저 고용 안정성 평가해 주시죠. 일단 고용 안정성 먼저 제가 적고 네.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용 안정성 측면을 중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일단은 이제 뭐 프리랜서나 이런 창업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기관에 이제 소속이 돼서 조직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이제 근무 형태가 많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정규직보다는 이제 그에 관련된 계약직 부분들이 훨씬 더 많고 파견 사업들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래적인 부분보다는 현재로 봤을 때는 중이다. 네. 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직업 전문성 교수님 평가해 주시죠. 네, 지금 그 평생교육사가 백스 시대에 더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기획하고 그다음에 모집하고 그다음에 실행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 평가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로드맵을 담당하는 게 평생교육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제 평생교육사가 전문성으로 가졌을 때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떤 효과 측정을 일정 정도는 감안을 해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런 반면에 또 접근성은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전에 또 그 투입을 해서 경력을 쌓으면 얼마든지 그 교육자로서의 어떤 전문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직업 전문성을 중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직업 전문성은 중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자, 박사님 고용 평등 평가해 주시죠. 예. 일단 고용 평등 쪽 관련해서는 이 역시도 이제 실제로 여성분들이 좀 많이 이제 돼 있고 전통적으로 교육은 거의 여성분들의 지금 주종 직업 분야에 해당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용 평등 측면에서는 교육 측면에서 남성 부분도 잘하겠지만 여성분들이 훨씬 더 뛰어난 부분들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고용 평등성 측면에서는 예, 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 평등 상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다음 근무 여건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네, 근무 여건 저도 먼저 한번 조 박사님 하시는데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네.
근무 환경이나 시설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무 시간 같은 경우 불규칙적인 경우는 별로 없고 뭐 야근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불규칙적이진 않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업무 스트레스나 이런 경우에는 뭐 육체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업무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근무 여건은 좋다. 그래서 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래도 중상 정도로 높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평생교육사 어떤 여성들에게 추천하는지 핵심 키워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핵심 키워드 먼저 오 교수님부터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유연성으로 키워드를 선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거에 대한 분석 평가는 효과까지 가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유연적인 사고라든가 그런 창의력이 결합된 그런 좀 그런 쪽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훨씬 더 이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빨리 단시간 내에 키워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연성으로 정했습니다. 네, 조 박사님은 어떤 키워드 정하셨나요? 저는 새로움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좀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존에 있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뭐 개념 했던 거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요구, 그다음에 이제 대상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기획을 하고 분석을 해서 그거를 적용시키는 이런 부분이고 항상 새로움을 도전하는 이 교육이라는 게 새로움이 없으면 정말 네. 지루한 분야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여성분이라면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장 기자님은 어떤 키워드 적으셨나요? 예, 저는 팔색조라고 썼는데. 팔색조요? 네. 네. 뭐 교수님이랑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시대의 변화라든가 어떤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많이 변화되는 업무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행하는 업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컨설팅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는 만큼 다양한 팔색조 같은 매력을 가지신 분들에게 유리할 것 같고 끝으로 한 가지 더는 이제 업무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네.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종합평가 시간입니다. 5점 만점에 몇 점으로 평가하실 건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오 교수님은 5점 만점에 몇 네. 점으로 평가하실 건가요? 저는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평생교육사라는 것이 단순하게 평생교육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사로서의 어떤 파급 역할을 저는 점수를 좀 준 이유가 기획력과 함께 분석력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강의력도 굉장히 중요한 전문적인 통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확산을 시키면 다양한 교육 분야에 또 접목할 수 있다는 발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100세 시대의 자기의 어떤 직업적인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도모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5점 만점에 4점 주셨고요. 조 박사님은요? 예, 저는 이 평생교육사라는 이 직업명으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배우지 못하면 결국은 그 사람이 목적을 다룰 수 없고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도적인 측면과 자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됐을 때 그 수요를 어떻게 케어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미래적인 발전 가능성은 높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직무에 대한 72가지의 직무, 좀 모호한 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이 도전하는 사람과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도 1급, 2급, 3급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자격증 제도,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수요, 모든 것들을 좀 개선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현재 직업 평가는 3.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점 만점에 3.5점으로 평가하셨고요. 장 기자님은요? 예, 저도 아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 얘기가 업무의 다양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기획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컨설팅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직업 내에 세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 어떤 앞두고 있다 보니까 어떤 과도기적인 측면이 앞으로 좀 더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분명히 저희가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발전 가능성 측면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수요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봤을 때 저는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종합평가까지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중상 정도의 순위가 나왔는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본다면 분명히 더 가능성 있고 충분히 발전할 여지가 있는 직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평생교육사 관련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을 하고 또 취업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격증과 취업 관련 직업 정보에 대한 내용 자세히 살펴볼 테니까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